네, 1월 FOMC 회의 내용 정리하고 연준의 경기 판단도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도 약간 좀 다른 말씀은 해주셨는데 연준의 경기 판단에 대해서 교수님 흔쾌히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실 미래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현재까지 데이터는 좋습니다. 예. 예, 그런데 최근에 미래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이 별로 안 좋게 나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OECD에서 각국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6월이 고점이었었어요. 그리고 12월까지 6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죠. 선행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도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하반기로 계속 축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으면은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더 오르죠. 예, 네. 그런데 최근에는 2년 국채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오르면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다른 지표보다 좀 빨리 발표되는데 이럴 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전문가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지표 보면은 콘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높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제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보통 이제 엄청나게 낙관이 지배를 해서 중앙은행이 금리 올려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버블이 끼고 그래서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리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제 버블이 터지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품 관련된 생각들인데 교수님께서 사실상 거품 붕괴다라고 단언하시는 가장 큰 고려사항은 뭡니까? 우선 모든 경제 지표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제가 앞에서 버피 지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격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고요. 그 다음에 PER, 실러 PER도 가격 평균보다 거의 2배 높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부채가 많다는 거죠. 예, 부채가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조 주식 비중이 53%입니다. 이거는 역사상 최고치인데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48%.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직전에 그때도 48% 정도 됐거든요. 가계 금융자산 주식 비중이 그렇게 높다는 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든지, 그러니까 P 곱하기 Q인데요. 가격 P가 너무 많이 올랐든지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지금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저는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지금 발생했다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7% 올랐습니다. 시쳇말로 금리를 왕창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네. 물가가 어떨지에 대한 전망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물가의 단기, 중기, 장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이제 물가가 올랐던 게 수요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GDP 갭률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져왔는데요. 이 GDP 갭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GDP하고 잠재 GDP의 퍼센트 차이인데요. 4분기, 작년 4분기 지금 추정치로 보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미국 정부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 각종 공급 차질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이 강조하는 것은 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는 공급 측면에서 물가는 연준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수요 측면에서 물가는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 긴축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가가 떨어지면은 소비 심리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 떨어지고 소비 심리 위축되고 그 다음에 미국 거 소비 내용을 보면은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소비 그러는데요. 네. 내구재 소비가 한 13%, 그 다음에 준내구재 22%, 65%가 서비스 소비거든요. 그동안 내구재, 준내구재는 집에 있으면서 거의 다 많이 샀습니다. 근데 서비스 소비가 남아있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에 영화로도 보고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그런 건데요. 네. 이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돼가지고 아마 그런 서비스 소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소비자 물가가 1, 2월 달에는 한 7%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안팎. 예. 예, 그런데 2분기 가면은 5% 중반, 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2%대로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아마 작년 12월, 올 1, 2월이 고점이고 서서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요. 뭐 지금은 하여간 경기가 괜찮은 편이지만 꺾이지 않겠느냐. 예. 자, 그러면은 미국 경기가 이제 뭐 어떤 국면을 따라서 변화해 갈 걸로 어떤 시나리오라고 그럴까요? 교수님이 뭐 예상하시는 그런 시나리오는 뭐 시간에 따라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4분기 성장률은 뭐 우리 녹화한 날 지금 다음 날 발표가 되거든요. 4분기 경제 성장률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1분기부터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빠르면 올 4분기 내년 1, 4분기에는 경제 성장이 저는 마이너스 나올 수가 있다. 아까 앞서 실질 금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실질 금리가 사상 최초 마이너스 5.6%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거 보면은 이 실질 금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의 2분기 혹은 7분기 정도 뭐 시차는 있지만 선행하거든요. 네. 실질 금리는 미래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네, 저는 빠르면 올 4분기 내년 1, 4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요새 보니까 자꾸 떨어집니다. 예, 그렇죠. 심상치 않은 건가요? 뭐 작년에 8.1%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뭐 4 내지 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저는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경제 성장이 떨어진 거는 중국이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한 22% 정도 돼요. 근데 중국은 한때 45%까지 갔거든요. 근데 가행 투자 문제로 지금 투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투자가 줄어들어가지고 경제 성장을 떨어져야 되는데 대신 소비가 많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너무 많은 통제를 하고 있고 또 동계 올림픽 개최하면서 뭐 지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뭐 1분기, 작년 4분기 많이 떨어졌고요. 1분기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결국 4 내지 5% 성장할 텐데요. 저는 뭐 4 내지 5%도 결코 낮은 성장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서 낮은 성장이지만은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투자가 너무 많이 됐는데 투자 비중 줄어들고 소비가 좀 늘어나고 뭐 제조업 비중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비중 좀 늘어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97년에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많은 구조조정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갔거든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실물보다는 금융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된다고 그러는데 요새 언론에 보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으로 엄청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작년 12월 달도 사상 최고치, 올 1월 중순까지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돈 벌 기회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스마트폰이죠. 돈 벌 기회가 있으니까 그 돈들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중국의 실물 시장보다는 금융시장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JP 모건은 작년에 100% 중국에다가 증권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돈이 스마트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큰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교수님 보면 평상시에 이제 중국 투자 많이 강조하셨고, 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경기도 경기고, 뭐 금융시장 개방도 개방이지만 역시 그 정치 리스크를 좀 고려하다 보니까 선뜻 또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거는 늘 고려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개별 기업은 조금 피하자. 예, 전국 규제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뭐 주시장 자본주의처럼 맡겨놨다가 또 규제도 하고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개별 기업보다는 ETF나 그 다음에 간접 투자,
펀드 형태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ETF 뭐 펀드도 골라야 되죠. 또 다양한 뭐 ETF 펀드 있으니까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중국 관련 ETF 뭐 추천했던 거는 중국 전기차 ETF를 한번 사보시다. 근데 그게 또 뭐 한 2배 올랐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고 예, 그 성장을 주도할 게 중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멀리 내다보면은 뭐 그런 ETF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투자 고려할 때 또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게 또 어떤 미국하고의 그런 갈등 문제일 텐데 이 미중 갈등 문제가 미중 패권 전쟁 문제가 투자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은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 안정 개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2001년에 중국이 미국 주도로 해가지고 미국이 권유해가지고 세계 무역기구 가입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약 6조 달러 정도 돼요. 미국은 그거를 중국에서 찾아오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상품 생산해가지고 중국에서 돈 벌기 힘들거든요. 미국이 잘하는 거는 금융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 빨리 개방해라. 그리고 중국도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광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뭐 2, 3년에 걸쳐가지고 중국이 금융산업은 다 개방해버렸어요. 은행, 증권, 보험사 다 개방해버렸습니다. 남은 게 이제 금리 자유와 외환시장 자유화거든요. 예. 뭐 금융광국 추구하는 나라가 그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에 뭐 마지막 종착점은 뭐 전쟁이라고도 무력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금융 전쟁,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미국의 큰 금융회사에 지금 중국 진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도 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무역 수지 흑자 중 지난 20년 보면은 통관 기준으로 보면은 85%가 우리 무역 수지 흑자 중 중국에서 벌어온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그 중국이 웬만한 물건은 뭐 우리하고 비슷하게 더 싸게 생산하기 때문에 대중 무역 우리 흑자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동안 엄청나게 무역에서 벌은 돈으로 저는 지금은 중국 금융시장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국부를 늘려야 시기다. 미국 금융회사처럼 뭐 이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물건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제는 금융시장에 가서 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어려울 때는 과거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경기를 좀 건설 경기를 부양해서 이렇게 이제 난관을 극복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는 뭐 그 모델이 이제 수명을 다한 겁니까? 뭐 헝다 문제는 뭐 어떤 결말이 날 걸로 보십니까? 수명이 다한 거죠.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 아, 예.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2009년에. 근데 중국 경제는 2009년 9%, 2010년 10%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 경제 미국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중국은 9 내지 10% 성장하니까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성장 내용을 보니까 투자 중심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2%, 중국은 한때 47%까지 올라갔어요. 네.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늘어나는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는 뭐 이런 과정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때 건설 투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 헝다그룹 같은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그거는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부터 1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네. 뭐 15억 가까운 인구가 소비하면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하면서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구조로 서서히 바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뭐 9%, 10% 성장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고 투자 비중 많이 줄어들고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성장률은 4 내지 5%. 그러면서 좀 질적인 성장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헝다만이 아니고 이제 크고 작은 부동산 회사들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걸로 보십니까?
시장에 맡기는 게 제일 편한데요. 그런데 여파가 좀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시장에 맡기면 여파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아직도 중국은 정부 부채가 뭐 우리나라도 GDP 비해서 조금 낮지만 다른 나라에서 낮거든요. 예,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헝다그룹 같은 뭐 건설회사가 헝다가 물론 제일 1위 건설입니다만은 아직까지 나머지 뭐 10대 건설회 중에서 8개는 그렇게 그 부실이 크게 드러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중국 통계는 조금 신뢰가 떨어지니까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그 GDP 성장률 제일 빨리 발표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예. GDP를 이렇게 집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집계하는지 뭐 조금 의심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뭐 작년 4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했는데요. 속보치를 발표할 때 4분기면은 10월, 12월까지인데 12월 통계는 몰라요. 그렇죠. 10월, 11월 통계만 가지고 속보치 발표하고 12월 통계가 나오면 또 잠정치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속보치 잠정치도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통계가 좀 신뢰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아직 8개 뭐 큰 건설회사는 아직 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도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미국이 특히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뭐 이른바 그 반도체 굴기를 예. 뭐 좌절시키려고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반도체 굴기 좌절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끝내 굴기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굴게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측면에서? 예.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 이병철 회장께서 70년대 초반에 반도체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비웃었거든요. 네. 삼성그룹 임원들조차도 조금 그게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분 뚝심으로 과감히 투자해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이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했는데요. 중국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간의 문제지 중국이 좋은 반도체 만들어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고 이병철 회장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가 생기고 그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중국, 미국한테 뭐 목에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산업이에요. 근데 중국이 그만큼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문제지 중국이 굴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인도가 얼마 전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작년에 좋았던 이제 베트남, 인도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형편이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장기적으로 세계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중국 소비가 늘어나지만 좀 멀리 보면은 뭐 인도가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계속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저처럼 나이 들면은 좀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 축소사에 들어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젊으면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인도, 베트남 사람이 굉장히 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베트남 가봤습니다만은 정말 길가에도 참 활기찬 모습을 봤고요. 예, 이 나라에는 계속 투자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인도, 베트남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거는 미중 패권 전쟁 상대적으로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업이 그동안 중국 들어갔는데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 덜 들어가고요. 그동안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이 인도, 베트남으로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는 계속 뭐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계속 투자할 수 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저는 뭐 베트남 ETF 같은 거 우리 국내 회사에서 만든 뭐 ETF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베트남, 인도 같은 나라는 계속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주식을 살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다. 지금 가소평가 국면으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은 뭐 주식시장에 뭐 참여할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